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시댁 쪽 가족을 잃은 43살 유부녀입니다. 제가 시집을 온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네요. 긴 세월이었던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최근 그 가족을 잃은 사연이 파란만장해 평소 즐겨 듣던 이곳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24살에 전 어중간한 대학을 졸업한 후 도통 취업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 중이었어요. 당시 엄마의 동생이었던 외삼촌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엄마에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저를 자신의 공장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외삼촌 공장의 생산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그런 외삼촌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물론 함께 일하는 회사분들에게 제가 외삼촌의 조카라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일만 하며 살아가다 저는 직장인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너무 일, 집 하다 보니 사는 게 무료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중소기업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참 말수가 적고 심심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저처럼요. 그렇게 닮은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던 것처럼 만남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남편 아래로 시누이와 시동생이 있었지만 시부모님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남편처럼 말이 없고 무뚝뚝한 편이었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끼리 모일 때면 항상 거실에선 말소리 대신 TV 소리와 과일 씹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런 시댁의 분위기가 바뀐 건 제가 결혼한 지 2년 후 시동생이 결혼해 동서가 생긴 후부터였습니다. 동서는 저처럼 공장 생산직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동서는 굉장히 쾌활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날 서로 굉장히 어색할 줄 알았던 동서가 전을 붙이다가 글쎄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어머, 형님 피부가 어쩜 이렇게 하얗고 고우세요? 저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형님 처음 뵀을 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부처럼 들으실까 봐 말씀 못 드렸거든요. 형님, 마치 연예인 같으세요." "뭐? 연예인? 아유 동서, 누가 들으면 욕해." "어머, 왜 욕을 해요? 그런 건 다 질투예요 형님, 질투요." 아, 시집 오자마자 이렇게 예쁜 형님의 세상 좋으신 시부모님의 전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것 보세요. 저 동태전 태어나서 처음 붙여봤는데 너무 예쁘게 붙여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다 어머님하고 형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쁘다, 연예인 같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그저 피부만 좀 좋고 하얄 뿐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동서는 사람의 장점만 콕 집어 진심으로 칭찬을 해줄 줄 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강렬한 칭찬 폭격에 조금 부담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동서는 원래 부정적인 말이라고는 일절하지 않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더군요. 그렇게 첫 명절날 조용했던 우리 시댁엔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녹내장 수술이 잘못되어 시력을 거의 잃으신 후 말씀도 웃음도 잃으셨던 시아버지께서도 동서의 잔망에 소리내어 웃으시더군요. 그 뒤 우리 시댁 모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서는 말 그대로 아주 복덩이였어요. 복을 몰고 왔다는 게 아니라 보면 복이든 행복이든 잔뜩 몰고 올 것 같은 기분 좋은 존재 말입니다. 시댁엔 할 일 없이 흘러나오던 TV 소리 대신 동서의 수다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 회사에서 상여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 우정템 맞춰왔어요. 우정템? 그게 뭐냐? 아이, 우정을 기념하려고 맞추는 물건 있잖아요. 우정 아이템. 이거 제가 직접 고른 팔찌예요. 이건 어머님 거, 이건 형님 거, 이건 아가씨 거, 전 이미 끼고 왔죠. 어때요? 예쁘죠? 다들 마음에 쏙 드시죠? 마음에 안 드셔도 끼고 다니셔야 돼요. 우정템이니까. 어머, 둘째 새언니 덕에 별걸 다 해보네요. 그죠, 첫째 새언니? 그러게요. 고마워, 동서. 형님처럼 알뜰해야 하는데 저는 왜 예쁜 것만 보면 지나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형님, 앞으로 저한테 살림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꼭이요. 저 워낙에 내성적이라 친한 친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당연히 우정템이란 것도 처음이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그 팔찌를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남편이 자기 대신 그 팔찌를 끌어안고 자지 그러냐면서 그만 보고 자라고 핀잔을 다 주더군요. 저는 언제부턴가 점점 시댁 모임이 있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없어 동서에게 차마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하진 못했지만 시댁 모임에 가서 동서를 만날 때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동서를 좋아하고 기다리는 건 저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결혼 후 먼 지방으로 내려간 시누이는 자주 함께하지 못했지만 동서와 종종 통화를 하는 듯 했고요. 게다가 친정아빠가 계시지 않았던 동서는 유독 시아버지께 매우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해보세요. 제가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깎았거든요. 이게 제일 잘 깎은 거라 특별히 아버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야, 야, 아유, 가족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아, 시아버지는 부끄러워하시면서도 동서의 애교에 못 이기는 척 동서의 말을 다 따라주셨고, 낯선 그 모습을 보던 저와 시댁 식구들은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죠. 세상에, 아버님 옷대 좋으신 것 좀 봐. 당신, 아버님 이렇게 뭘 입으셔도 모델핏이신데 당신 분발해야겠어. 그죠, 아버님? 아이구야, 둘째 너, 내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놀리는 거지? 어머, 아버님,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님은 제가 아는 중년 남자 중에 최고로 멋진 분이신데요. 물론 어머님이 다 아버님 관리를 잘해 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참, 그러네. 당신이 아니라 내가 분발해야겠구나, 어머님처럼. 어머님, 저 열심히 할게요.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 말만 들으면 세상에 못난 사람이 없겠어. 내가 이 재미없는 집안에 시집 와서 평생 삭막하게 살 줄 알았더니 늙음하게 둘째 덕에 웃음이 마를 날이 없구나. 아이고, 그렇다고 첫째야, 내 말 서운하게 듣지 마라. 이게 다 첫째 며느리 네가 든든하게 둘째 뒤에 있으니 집안이 평화로운 게야. 시어머니는 동서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서운해할까 봐 신경이 쓰이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죠. 저 서운해 안 해요, 어머님. 저도 동서가 우리 가족으로 들어와서 너무 좋은걸요. 전 요새 시댁 모임에 올 생각만 해도 집에서부터 웃음이 나요. 정말이에요. 우리 며느리들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집안에 사람을 정말 잘 들였어. 우리 아들들이 아주 복이 많아.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 속에 저와 남편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왜인지 아이가 영 들어서질 않았지만 동서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가 오고 싶으면 오겠죠. 그리고 저 이이랑 둘이 사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데 아이까지 생기면 너무 분에 넘치는 행복을 받아서
벌을 받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길 사실 시동생 쪽의 문제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동서는 그런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지만은요. 자신의 아들의 허물을 그렇게 감싸주는데 어떤 부모가 그런 며느리를 더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남편 또한 동서의 깊은 마음 씀씀이에 감탄했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평생 지속됐으면 좋으련만 동서가 결혼한 지 5년 후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내리던 덥고 습한 여름날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잠이 들었고 남편과 저는 부엌에서 맥주를 한 캔씩 마시고 있었죠. TV도 틀지 않아 조용했던 거실에 음산한 진동 소리가 우웅하며 울려 퍼지더군요. 저는 갸웃하며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지러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어? 내 거가 아니고 당신 휴대폰이네. 여보, 여기 전화 좀 받아봐. 서방님인데? 걔가 이 야밤에 무슨 일로 전화를 했지? 여보세요? 갑자기 울린 시동생의 전화를 받은 남편은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저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긴장된 마음으로 남편의 통화가 끊기길 기다렸죠. 알았다. 지금 바로 갈게. 남편은 이 한마디를 끝으로 시동생과의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겐 아이들과 함께 나갈 채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당신 장모님께 전화드려서 지금 애들 좀 맡기러 간다고 말씀 좀 드려줘. 이 시간에? 갑자기? 불안하게 왜 그래? 서방님이 뭘 하시는데? 재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대. 뭐? 교통사고? 나도 잘 몰라. 일단 얼른 애들 맡기고 병원으로 가자.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도 놀라 더 묻지도 못한 채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곤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억지로 깨워 친정에 맡긴 저와 남편은 동서가 수술을 받고 있다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죠. 수술실 앞에 도착하니 이미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수술실 앞 의자에 초조하게 앉아 있더군요. 저와 남편은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동서가 사고라뇨. 많이 다친 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형수님. 제발 아니겠지. 목숨엔 지장이 없겠지 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을 터뜨리는 시동생을 보니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더군요. 그 사람이 야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넜다는데 밤길이고 비까지 와서 눈에 잘 안 띄었나 봐요.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가 집사람을 치었대요. 시어머니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하셨어요. 첫째야, 이걸 어쩌니? 둘째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봤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얼굴이고 몸이고 할 것 없이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정말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 우리 둘째 어쩌니? 잘못되면 어떡하니? 첫째야.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아직 수술 중이잖아요. 수술 잘 끝날 거예요. 네? 동서 씩씩한 사람이잖아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1시간이 1년, 아니 10년처럼 느껴졌어요.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죠. 동서는 결국 수술이 끝난 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제 숨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으니
가족들을 부르라는 의사의 말이 왜 그렇게 매정하게 느껴지던지요. 서방님과 남편, 그리고 저와 시부모님은 3일 내내 아무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여 잠깐 집에 씻기라도 하러 간 사이에 동서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요.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아니, 그냥 아무 신이나 좀 들어주세요. 우리 동서 좀 살려주세요. 세상에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먼저 하늘로 데려갈 거면 사고를 낸 그놈을 데려가시지. 왜 우리 착한 동서를 데려가려고 하세요? 우리 동서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교회도 나가고 절도 다닐게요. 헌금이든 시주든 듬뿍 하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제발요.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저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만 뚝뚝 떨구시며 동서의 손을 멍하니 어루만지고만 계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가슴을 치며 흐느끼다 말다를 반복하셨죠. 남편은 힘들어하는 시동생 옆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고요. 그렇게 동서가 깨어나지 않은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이고, 형경아,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 왔다. 엄마가 왔어. 당시 뇌출혈로 쓰러진 후 몸 절반이 마비가 되어 지방의 요양병원에 계셨던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오셨더군요. 그것도 힘들게 휠체어를 타신 채로요. 동서의 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한쪽이 마비된 입으로 힘겹게 동서를 부르며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그런 동서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 엉엉 우셨죠. 아이고, 사돈, 사돈, 우리 형경이 괜찮은 거지요? 네? 시어머니께선 차마 대답을 못하시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셨습니다. 이후 몇 시간 뒤 뒤늦게 도착한 신운의 부부마저 침대에 누워있는 동서를 보고 눈물을 왈칵 터뜨리더군요. 그리고 신우 부부가 도착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동서는 가늘고 힘겨운 싸움을 마치고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숨이 끊어지던 순간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던 서방님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하던지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꿀 때면 그 오열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제 귀에 들리곤 합니다. 동서는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면 모든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가고 싶었던 걸까요? 그 바보같이 맑고 착하던 사람이 시동생과 가족들을 두고 먼저 떠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들 넋을 놓고 오열을 할 때 저는 동서의 마지막 얼굴을 보며 동서에게 저 혼자만의 다짐을 했습니다. 동서, 혼자 외롭게 보내서 미안해. 내가 동서 대신 서방님 잘 돌봐드릴게. 동서 어머니도 내가 외로우시지 않게 꼭꼭 자주 찾아뵐게. 그러니까 마음 무겁게 떠나지 말고 잘 가. 훨훨 가. 이후 동서의 장례식 내내 통곡을 하던 다른 가족들과 다르게 시아버지는 눈물만 연신 흘려보내실 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그러다 동서의 발인 날 화장터에 들어가는 동서의 관을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물끄러미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그제야 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며느라, 우리 며느라, 얼마나 뜨거울꼬. 저 가여운 것을 어쩌나. 며느라, 왜 나를 먼저 두고 그렇게 가니? 가지 마라, 며느라, 가지 마. 큰 소리도 내지 못하시고 유리창을 매만지며
흐느끼는 시아버지 뒷모습이 그렇게 구슬플 수가 없더군요. 동서가 죽은 후 가족 모두가 슬퍼했지만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은 시아버지셨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가보니 시아버지께선 동서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고 울고 계셨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라도 동서의 얼굴을 들여다보려 사진을 눈앞에 아주 가까이 댄 채로요. 그만큼 동서에 대한 시아버지의 애틋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후 저는 동서에게 한 약속대로 쉬는 날이면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요양병원을 오가며 동서의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동서 대신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3년 뒤 결국 노쇠하신 동서의 어머니의 임종까지 시동생과 함께 곁에서 지켜보았죠. 동서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동서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으니 이제 동서 곁으로 가서 편히 쉬시라고, 그리고 동서에게 제가 참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야속한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저와 시댁 식구들은 힘들게나마 조금씩 아픔을 이겨내고 있었죠. 시간이 약이라는 옛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우리는 더디게나마 일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동서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벌써 7년이 되었더군요. 일상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바로 시동생이 재혼을 하겠다며 시댁 모임에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재혼이라고요, 서방님? 시댁 식구들 모두 많이 놀라긴 했지만 이내 다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다들 동서를 너무도 아꼈던 터라 동서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생긴다는 게 달갑진 않았겠지만 또 한편으론 아직 젊은 시동생이 언제까지고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반대할 수도 없고 다들 저처럼 이렇게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들 심란한 마음을 아는 채 시동생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함께 가자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단정한 차림으로 따라 나섰죠. 그곳에서 처음 본 새로운 동서는 뭐랄까 예쁘긴 한데 전 동서와 다른 의미로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글쎄 분명 단정해야 할 상견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짧은 치마를 입고 새빨간 립스틱까지 바르고 왔더라고요. 모르는 제가 봐도 쟤 좀 놀았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의 강렬함은 겉모습이 끝이 아니었답니다. 아, 형님 되실 분? 안녕하세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여자는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더군요. 처음엔 제 착각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그게 제 착각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화장실에서 마주친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글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혼하면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네, 그렇죠. 잘 지내봐요, 우리. 나랑 잘 지내고 싶으시면 우리 서열 정리는 확실히 하죠? 우리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형님이라고는 불러드릴게요. 근데 나이도 같은데 서로 위아래가 있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반말 존댓말 반씩 섞어서 서로 말하자고요. 알았지, 형님? 저는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의 입을 찰싹찰싹 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도 어안이 벙벙해 입을 떡 벌리고 있자 그 여자가 바르던 립스틱을 핸드백에 넣으며 이렇게 말하고 나가더라고요. 나 먼저 나가요, 형님. 생긴 것도 띠라게 생겨가지고 뭘 멍청하게 입을 벌리고 있어? 띠라다니, 띠라다뇨. 저 태어나서 저런 저속한 말은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요. 제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자기 식구들과 차를 타고 먼저 집으로 가버렸더군요. 이후 시부모님과 남편은 뭔가 그 여자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뭐 40이 넘은 시동생이 자기가 좋다는데 뭐라고 말리겠어요? 저 또한 처음엔 정말 그 여자는 아닌 것 같아서 시동생을 말리려고 했지만 그 여자를 보며 동서가 죽은 이후 오랜만에 밝은 미소를 짓는 시동생을 보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한숨 한 번 쉬고 속으로 싫은 소리를 삼켜버렸네요. 뭐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보여도 시동생한텐 잘하니까 재혼까지 한다고 했겠지. 시동생한테만 잘하면 되지 하고 애써 생각하면서요. 이후 시동생과 그 여자, 그러니까 새 동서는 각자 양가 친지만 모시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새 동서도 재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새 동서와 만날 일이 없다가 대망의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저에게 먼저 살갑게 다가와줬던 이전 동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엔 아무리 제게 싸가지 없이 굴었어도 이제 시동생의 아내가 된 동서를 손이 사람으로서 제가 먼저 다가가 챙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동서는 그런 저의 다짐을 아주 물거품을 만들어 버리더군요. 아, 힘들어. 하루 종일 앉아서 진상대 상대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저 좀 방에서 쉬어도 되죠? 일은 너만 하니? 네 형님도 하루 종일 서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저렇게 아무 소리 않고 전부 치고 있잖니. 둘째 너도 어서 가서 좀 거들거라. 동서는 어느 보험회사의 콜센터에서 근무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콜센터에서 일을 하던 지인이 있던지라 콜센터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은 나름 그런 동서를 배려한답시고 이렇게 말했죠. 아니야, 동서. 그냥 쉬어. 어머님,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콜센터 일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면 아주 온몸이 녹초가 된다고요. 첫 명절이니까 익숙한 제가 좀 더 하면 돼요. 동서는 쉬다가 이따 나랑 저녁상이나 같이 차리자. 아유, 우리 첫째가 저렇게 착하다, 착해. 둘째 넌 형님 잘 만난 줄이나 알아. 동서는 시어머니가 제 칭찬을 하는 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니라고 자기도 그냥 저와 같이 음식을 하겠다며 주방으로 온 동서는 식탁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더군요. 그리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게 착한 척은. 형님, 착한 며느리 소리 들으니까 좋아? 일부러 나 어머님 앞에서 나쁜 년 만든 거지? 무슨 말이 그래, 동서. 나는 정말로 동서 생각해서. 아, 뭐래? 착한 척 좀 하지 마, 역겨우니까. 그 띠란 표정도 좀 어떻게 하고. 아휴, 목말라. 형님, 물 한 잔 좀 가져와 봐. 미친 여자 아닙니까? 사람을 물로 봐도 유분수지 어따 대고 명령질이랍니까?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만난 날 자신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제가 만만해 보였던 모양이었어요. 사람 잘못 본 거죠. 제가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다 뿐이지 호구는 아니었거든요. 험한 남자들이 득실대는 공장 생산직 일을 16년째 해오는 게 보통 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동서는 몰랐나 봅니다. 뭘 쪼개? 물 가져오라고 형님. 동서, 그래 반말 좋아. 동갑이니까 서로 말 놓자고. 근데 동서 혹시 손이 없어? 내가 모르는 장애가 있는 거야? 뭐라고? 뭐라는 거야 지금? 아니, 뻔히 눈앞에 컵도 있고 정수기도 있는데
물을 혼자 못 떠다 먹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어디 불편한 거 아니면 동서가 직접 떠다 먹어. 알겠지? 그리고 동서 입으로 나 돕겠다고 주방에 들어온 거니까 거기 동그랑땡들 계란 물에 좀 담그고. 저는 턱짓으로 냉동 동그랑땡과 풀어놓은 계란물을 가리켰습니다. 동서는 기가 찬 듯 입꼬리를 비틀며 제게 뭐라고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때마침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자 입을 꾹 다물고 동그랑땡을 붙이더군요. 시어머니 몰래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긴 했지만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저것 동서에게 시켜댔죠. 그리고 시댁 모임이 있던 어느 날은 제게 이러는 겁니다. 형님, 형님은 옷이 없어? 왜 맨날 그렇게 그지 같은 옷만 입고 다녀? 좀 꾸미고 다녀. 공장 다니는 거 티네? 동서, 편견이라는 건 안 좋은 거야. 밖에 가서 그런 말하고 다니면 동서 무식하다고 무시당해. 내가 동서 걱정돼서 특별히 이런 조언 해주는 거야. 알겠지? 뭐? 무식? 너 말 다 했어? 또 그런다, 동서. 동서, 나는 너가 아니고 형님.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호칭을 헷갈리면 어떡해. 다음에 만날 때까지 꼭 외워와. 알겠지? 자, 따라해봐. 형님. 이 또라이 같은. 동서가 이를 뿌득뿌득 깔며 제게 소리라도 지를 기세로 욕짓거리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어쩜 항상 이런 타이밍마다 오시는 건지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시더군요. 너네 또 싸우니? 둘째 너, 자꾸 네 윗사람한테 그렇게 되바라지게 말할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동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윗사람으로서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동서의 얼굴을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는 아주 약이 올라 죽으려는 듯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군요. 이후에도 동서와 전 만날 때마다 숨막히는 신경전을 벌였고 그만큼 사이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죠. 시부모님도 대충 눈치는 채셨는지 그런 저와 동서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푹 쉬셨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데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바로 시아버지의 생시네요. 그동안 잘 참아왔던 제게도 그날 그 여자의 발언은 꽤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날 저녁, 저는 나름대로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시댁에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코감기가 심하게 걸렸던 전 평소 감에 의지해 미역국 간을 맞췄죠. 감기 때문에 도통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미역국을 시댁에 가져가 한 번 더 끓이고 있는데 동서가 제 옆으로 와 숟가락을 들고 제게 아무런 말도 없이 미역국을 한 입 떠먹더군요. 그런 다음 동서는 아주 몰상식한 행동을 하더군요. 아우, 왜 이렇게 짜? 바로 인상을 확 찌푸리며 입에 머금었던 미역국을 그대로 싱크대에 퇴하고 뱉어버린 거예요. 민망해진 전 황급히 미역국을 다시 먹어보았죠. 여전히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지만은요. 저는 급한 대로 정수물을 더 받아 미역국에 부으며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짜? 평소대로 간 한 건데 내가 간을 잘못 맞췄나 보네. 간 다시 해야겠다. 하지만 동서는 그날 아주 작정을 했는지 제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내뱉더군요. 바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 비하적인 말이요. 저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못된 여자는 처음 봤어요. 평소에 자기가 형님이니 윗사람이니 교육이고 어쩌고 하더니 미역국 하나 제대로 못 끓이면서 형님은 무슨 형님? 형님, 공순이들은 간도 잘 못 맞추나 봐. 아유, 이러니까 무식한 공순이들이랑 놀아주면 안 돼.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이 잘난 척만 더럽게 하고.
형님, 그거 다 자격지심인 거 알지? 추하다, 추해. 아니, 도대체 공장 다니면 무식하다는 말은 어디서 주워들은 말이랍니까? 무슨 옛날 고리적 이야기도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설사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한들 그게 대수입니까? 요즘 세상에? 공장 다니는 사람이 잘난 척하면 자격지심 부리는 거라는 말은 제가 16년 공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였어요. 저와 동서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고함을 치시며 등장을 하시더군요. 뭐? 공순이? 얘가 보자 보자 하니까 둘째 너 지금 실수한 거다. 어머님, 그게 너는 뭐 벌면 얼마나 벌길래 첫째를 무시해? 어? 너 얼마나 버는데? 제 벌이가 뭐가 중요해요. 아, 얼마 버냐고? 200 조금 넘게요. 200? 너 그렇게 무시하는 공장 다니는 첫째가 적어도 네 3배는 넘게 벌 거다. 예? 3배요? 동서는 놀란 눈을 꿈뻑거리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인상을 쓰고 동서를 쳐다보기만 했죠. 조금 전 동서의 말에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 아무 말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정말 따발총처럼 말을 따다다다 소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3배든 4배든 너보다는 훨씬 잘 벌어. 너 얘가 다니는 회사가 누구 건지는 알아? 얘네 외삼촌 거야. 게다가 직업에 귀천이 없고 버는 액수가 다가 아니라지만 첫째 얘는 그 회사만 16년을 다녔다. 너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있어? 결혼 생활도 오래 못해서 지금이 벌써 3번째인 주제에 누가 누굴 무시해? 어머님, 제 이혼 얘기가 지금 여기서 왜 나와요? 너, 내가 너네 결혼한다고 할 때 우석이 걔를 얼마나 말렸는지 모르지? 우리 우석이야 사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치지만 이혼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한 여자라길래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주 그놈을 두들겨 패서라도 결혼을 막았어야 했는데 아유, 내 죄다. 내 죄야.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거친 말을 내뱉으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제 턱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저 말을 고스란히 받아내던 동서는 오죽했겠어요? 표정을 보니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어찌나 놀랐는지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멋진 시어머니는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 내가 네 형님한테 하는 말, 행동들 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우석이가 전철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처음 데려온 여자라. 그래도 내 아들 아내라고 첫째 얘랑 차별 안 하고 똑같이 예뻐해 주려고 애써 참아준 거야. 그러다 듣다 더 이상은 못 들어줄 것 같을 때 모르는 척 니들 사이에 끼어든 거고. 알아? 근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너는 아주 싹수가 글러먹었어. 둘째 너, 이따가 저녁 먹고 설거지 혼자 다 해. 네 형님은 시애비 생일이라고 미역국까지 끓여왔는데 너는 불평불만 빼고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 네? 아니 어머님, 식구가 몇인데 그 많은 걸 제가 다 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형님만 예뻐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형님도 평소에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말하는데요. 너랑 얘기하다 보면 부처님도 이를 갈고 이 새끼 저 새끼 하실 거다. 첫째가 그나마 점잖아서 그동안 널 참아준 줄이나 알아. 너 이따 설거지 싹 다 안 해놓으면 2번 다시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알겠어? 저는 씩씩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주방을 일단 벗어났습니다. 동서는 뒤에 남아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엉엉 울더라고요. 거실로 와서도 시어머니는 시근덕대며 제게 말씀하셨죠. 시집살이 소리 들을까봐 여태 봐줬더니 제가 시댁을 아주 물러보고 있구만. 쟤는 안 되겠다. 첫째 너 집에 오면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시집살이가 뭔지 둘째 쟤한테 아주 톡톡히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제게 호언장담을 한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 뒤로 동서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조부모님 제삿날엔 저와 가족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기 싫어서 울먹이기까지 하는 동서를 붙잡고 전이니 나물이니 전부 명령조로 시키시더군요. 저야 뭐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는데 어쩌겠어요. 그저 시아버지와 남편과 소파에 앉아 귤이나 까먹으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죠. 시동생만 혼자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어머님, 하나씩 시키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 싫다.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네 형님은 몇 년을 해오던 건데 넌 왜 못하고 징징거리기만 하니? 네 말 맞다 나. 네 형님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마저 해. 엄마, 이 사람 좀 그만 잡아. 나머지 내가 할게. 어? 넌 썩 나가지 못해? 이 모지리 같은 놈이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와가지고 다 늙은 이 엄마 혈압을 솟구치게 해?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 안 들일 생각이걸랑 날 말리고 아니면 거실로 썩 나가. 꺼져.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옆에서 연신 한숨을 쉬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조금 무겁긴 했지만 사실 정말 꿀잼이더라고요. 저는 차마 입 밖으로 소리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나마 열심히 시어머니를 응원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스파르타식 교육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말이죠. 그로부터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시동생과 동서가 이혼을 했거든요. 성격 차이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동생에게 들어보니 사정이 아주 더 가관이었더라고요. 동서,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예전에 배우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얼굴이 엄청 반반했어요. 그 반반한 얼굴에 속아 결혼한 남자들은 이내 그 여자의 실체를 알고 냅다 주랭랑을 쳐버렸던 거죠. 그렇게 그 여자 얼굴에 속은 세 번째 남자가 바로 시동생이었고요. 40이 넘자 더 이상 배우로서의 길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콜센터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던 와중 소개팅으로 시동생을 만났던 겁니다. 시동생은 얼굴도 예쁜 여자가 자신과 같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측은지심이 들었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게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폭발한 이유가 제게 망발을 한 것 이외에도 하나 더 있더군요. 시아버지 생신 며칠 전 연락 없이 시동생의 집에 볼 일이 있어 방문을 했던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던 겁니다. 바로 모든 집안일을 시동생이 전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요리부터 설거지, 청소와 하다못해 쓰레기 버리기까지 전부 다요. 그 여자는 자기가 시동생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집안일을 하는 척 정도만 했다고 하네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있던 차에 시아버지 생신날의 사건이 터진 거고요. 정말 하나하나 버릴 것 없이 전부 대단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시동생의 이혼 소식을 들은 날 시댁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아주 다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죠. 우리 남편은 옆에서 박수까지 쳐대더군요. 시동생은 그날 이혼 축하 파티에서 가족 모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말리실 때 엄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잠깐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요. 형수님, 저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죄송해요. 알면 되셨네요. 서방님, 이제 여자 데려오실 거면 꼭 저한테 확인 먼저 받으셔야 해요. 아셨죠? 시동생은 이제 결혼은 질렸다며 앞으로 혼자서 여유롭게 즐기며 살 거라고 선언을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시동생은 시부모님 댁으로 아예 들어와 버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선 노년에 다 늙은 아들을 끼고 살게 됐다고 푸념하셨지만 저는 알죠. 두 분께서 평소에 내심 많이 쓸쓸해 하셨다는 것을요. 아마 말씀은 저렇게 하셨어도 속으론 굉장히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시동생이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제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바로 그 여자가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휴대폰 액정에 뜨는데 어찌나 놀랐던지 딸꾹질까지 나오더라니까요. 그 여자가 보낸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야, 내가 이혼하는 마당에 너한테 할 말은 해야 분이 풀릴 것 같다. 못생긴 게 그 꼴 같지 않은 집안에서 좀 예뻐해 준다고 기세등등한 게 아주 못 봐주겠어서 말이야. 너 몸무게 60kg라 그랬지? 나 53kg거든? 키는 너보다 3cm나 큰데. 그리고 너 얼굴 진짜 노안인 거 알지? 피부만 하얀 게 딱 늙은 백돼지 같아서 너 볼 때마다 엄청 웃겼어. 야, 너 공장 다니면서 돈 좀 번다고 어디 가서 유세 떨고 다니지 마라. 내가 소시적에 만났던 남자들 다 너만큼은 벌었어. 꼴랑 그거 번다고 기고만장하고 다니지 마라 이 말이야. 앞으로 주제 파악 잘하고 잘난 척하고 살지 마. 알았니? 나이가 40 중반이 거의 다 된 여자가 어쩜 이렇게 철이 없을까요? 이혼 후에 고작 제게 연락해서 한다는 말이 죄다 외모 비하에 얼마나 자기 자랑할 게 없으면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 벌이로 자랑질이나 해대다녀. 그동안 이 정도 수준의 여자랑 말다툼을 하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지더군요.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단 한 줄의 답장을 보낸 채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어요. 시동생이랑 이혼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그 여자와 상종도 하기 싫었거든요. 어,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 여자는 제 답장을 받고 약이 올라 눈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선 피식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뭐하러 답장을 해줬니? 뭐 나한테도 비슷하게 문자를 했길래 나는 바로 씻고 번호 차단시켜버렸다. 네? 어머님한테도요? 대체 뭐라고 왔는데요? 이미 삭제했지. 내 귀한 휴대폰에 그런 누추한 문자를 뭐하러 가지고 있니? 용량 아깝게. 뭐 대충 아줌마 할머니 냄새 나요. 참느라 힘들었어요. 뭐 이딴 내용이었는데 내가 할머니인 걸 뭐 어쩌겠니? 덕분에 네 시아버지한테 그 내용 말해주고 눈치 안 보고 비싼 향수 몇 개 확 질러버렸다. 굉장한 현답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배를 잡고 웃었죠. 맞아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말에 일일이 대꾸해 줄 필요 없죠. 그 후 우리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의 해프닝을 뒤로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이들은 무탈하게 쑥쑥 크고 있고 얼마 전 시누이는 드디어 첫 딸을 낳았죠. 시누이의 출산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시아버지께서 환하게 웃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시동생은 요즘 암벽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망가졌다면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옆에서 누구보다 응원을 해줬습니다. 모든 역경을 겪은 시동생이 이제는 해뜰 날만 오기를 간절히 바랬으니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 지지리도 진상이었던 동서를 잃은 사연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각각 너무도 달랐던 두 명의 동서를 잃은 이야기죠. 지금은 세상에 없는 동서가 제게 해준 말이 생각나네요. 저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죄다 저를 질투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땐 그저 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의 저 말이 제 자존감을 올려주고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서 이야기를 꺼내니 그 밝았던 얼굴이 참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은 자기 전에 동서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음이 아파서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우리의 우정 팔찌를 꺼내봐야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 아픔이 지금보다 더 무뎌지는 날이 오면 그땐 제 꿈의 동서가 꼭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제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형님, 보고 싶었다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형님,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다 멋지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오늘은 기분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